이러한 언어 모델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한번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옛날에는 교과서 똑같은 걸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그냥 읽으면서 공부하고 하나는 이제 까만 색연필로 지워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문서에 있는 단어들을 임의로 지우는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챗 GPT가 공부를 할 때요? 데이터 네네. 학습을 할 때요? 네. 그래서 처음엔 잘 못하겠죠. 네.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경험하게 해서 점점 가중치라고 하는데요. 그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파라미터가 뭐예요? 네. 이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인공신경망의 그림인데요. 우리 눈에서 지금 신호가 막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저기 지금 3가지, 파란색은 3가지밖에 아니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100만 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귀로도 굉장히 많은 시그널, 신호가 들어오죠. 막 파형이 된 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후각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금 컴퓨터가 못해요. 후각 못하고 촉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컴퓨터는 아직 그걸 못하죠. 인간의 시각과 지금 청각은 어느 정도 컴퓨터가 정복을 했죠. 그러면 저 파란 점은 이제 우리의 어떠한 감각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나 걷거나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출력 세포, 저 녹색이 출력 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뛰기도 하고 친구가 등을 딱 때리면 살살 때렸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세게 때리면 화를 내기도 하죠. 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렇게 어떤 감각 세포로 들어온 신호를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녹색으로 가는 이제 소리를 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화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파란색은 입력, 우리 눈이나 귀나 코 같은 거고요. 녹색은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근육, 우리의 다리,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고요. 결국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 왜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들어온 감각에 잘 적응해서 잘 피하기도 하고 잘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근데 그 학습의 결과는 사실은 신경세포들 간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인공신경망은 가중치가 한 뭐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신경망인데요. 챗GPT가 몇 개냐면 1,750억 개예요. 파란 보통 사람은 그러면은 몇 개 보통 정도예요? 사람이요. 네. 보통 사람은 100조 개라고 합니다. 아, 100조 개고 챗 GPT가 1,750억 개. 아, 그럼 우리가 챗GPT보다 아직 똑똑하네요. 아직 낮죠. 근데 GPT-4가 파라미터 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1조 개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파라미터 수가 10배씩 증가해 왔어요, 최근에. 그러면 내년이면 어쩌면 10조 개, 후년이면 2025년이면 어쩌면 100조 개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의 파라미터 수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파라미터 수가 인간보다 많은 챗 GPT는 인간보다 기능적인 뇌의 회로 같은 것들이 더 똑똑해진다. 이런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같은 기계일 때는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겠지만 인간의 신경망과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기계의 인공신경망은 같기도 하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조 개를 넘는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나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기는 네, 어렵다. 맞습니다.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꽤 인간만큼 복잡한 기계가 나오고 있는 거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한 것이 다른 거죠.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또 피아노를 시킨 거고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하고요. 우리 슛돌이 이강인 선수도 뭐 돌도 되기 전부터 공을 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쪽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적응하고 발전시켰냐에 따라서 같은 100조 개라도 그 가중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다르니까 잘하는 분야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2020년에 GPT-3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을 때
그 2021년 5월에 중국의 화웨이가 판구 알파라는 걸 발표했고 한 달 후에 한국의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재밌는 거는 한국과 일본에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트랜스포머라는 검색이 옛날에는 영화 검색이었다면 요즘은 인공지능 모델 검색에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세가 바뀌었군요. 네,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강력한 인공지능이 저 멀리에 있고 우리는 그거를 맨날 접속해서 돈 내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는 그 강력한 인공지능이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에 아마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1인 1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1인 1 AI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 1인 1자비스. 맞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AI. 그러면 내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분야, 내 전문 분야를 내 데이터가 많이 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을 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나만의 AI를 갖는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것도 지금은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다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내 데이터가 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내 AI는 내가 갖고 있고 내 건강이나 내 기분, 나의 지식 이런 걸 다 내 AI가 내 안에서 관리하고 근데 얘는 내 데이터를 배워서 점점 똑똑해지면 다른 사람의 AI랑 서로 결합을 시키면 더 똑똑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면서 각 개인이 지금 너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회사들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면서 AI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AI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 데이터를 사실 지금 이제 공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뭐 광고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나만의 AI가 생겨서 내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면 그런 광고들 혹은 알고리즘 추천 같은 것들은 또 약간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AI 다 개발해 놓고 발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AI를 통해서 친구를 덜 사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검색을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이제 검색과 얘기하고 소셜 미디어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AI한테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다른 사람의 AI와 얘기해가지고 물건도 사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AI 하는 분들은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것이 오토 GPT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오토 GPT요? 네, 그것도 뭐냐면요. 챗 GPT는 말 그대로 AI랑 채팅, 대화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토 GPT는 AI한테 그냥 목표만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 암호화폐 지갑 봐봐. 지금 1달러도 안 있지. 오늘 안에 이거 내 지갑을 1,000달러로 늘려봐. 알아서 늘려.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내 아이디 패스워드는 내가 너한테 줄게. 오토 GPT가 이제 다른 사람 막 암호화폐 지갑을 막 해킹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는 암호화폐를 막 사가지고 좀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또 팔기도 하고. 그 AI한테 대화하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앵벌이도 시킬 수 있는. AI한테 명령을 주면 얘는 충실하게 따른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자기 AI한테 일을 시키고 가게 될 것이다. 퇴근하기 전에 내일 아침 9시에 나 출근할 건데 나는 이제 쉴 거야. 하지만 너는 내일까지 뭐 좀 해와. 그러면 회사의 컴퓨터나 회사의 AI는 이 사람이 쉴 동안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AI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또 사람의 의무가 되겠죠. 예, 그런 시대가 또 금방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토 GPT라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이 AI한테 막 명령을 시켜서 얘가 엉뚱한 일들을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AI라는 걸 한국에서 개발한 분이 있어요. 주님 AI요? 주님 AI. 주님이요? 네. 아, 어떤 AI죠? 그 주님 AI를 검색해서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말 못할 고민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창피한 것도 있고 네. 뭐 그러면 그 주님 AI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주님 AI를 개발한 분은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신도가 나한테 질문하면 굉장히 공손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 아주 착한 목사님처럼 자비로운 목사님처럼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죠. 아까 32,000개의 단어. 그거를 열심히 넣어놓으니까 제가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대답은 이 모든 걸 반영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 AI한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굉장히 위로받는 그런 정말요? 얘기를 하고 신기하네요. 언제는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해요. 거기엔 아마 이 질문을 받고 나면 이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하나 추천해줘까지 숨어서 들어가 있겠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그러면 저는 그냥 몇 마디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사려 깊은 대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 말씀도 같이 나오는 와. 그렇게 해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서비스가 된 거죠. 목사님의 역할까지 하고 있네요. 네. 자기 개인정보나 막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을 맞아. 많이 집어넣으면 맞아. 마음만 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성사다 보니까 정말 내밀한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이면 다 지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지금 많은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이 챗GPT 사용을 사내에서 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기밀이 나가기도 하고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엄청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제 프로그램을 고치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디버깅 하는데 막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얘한테 좀 물어봤더니 꽤 많은 힌트를 줘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회사 프로그램을 그냥 거기다가 붙여놓고 야 좀 이상해 좀 고쳐봐 하면 사실은 오픈 AI에서는 우리는 그거 다 지워라고 얘기하지만 회사의 사장님들은 기분 나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겠네. 예, 좀 보안의 문제가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착한 일만 AI한테 시키면 모르는데 뭐 저 사람 뭐 테러하고 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뒷조사 해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그런 걸 시킬 수 있는데 AI는 그런 것에 판단을 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킨 일만 충실하게 하게 된다면 기존에 없었던 사회적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올해 1월 달에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취지는 뭐냐면 저는 한 대학 교수 하면서부터 계속 거의 모든 시험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해서 직장도 다 인터넷이 되는 데서 일을 할 텐데 대학 때부터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답을 내고 일을 하는 그걸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오픈북 테스트 같은.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신난 거예요. 아 이제 시험도 챗GPT를 오픈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니 이것이 많은 분들한테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어떻게 시험을 AI를 이용해서 시험을 풀게 하는 건지. 그래서 수많은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의 이 글에 대한 많은 기사가 이제 나와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랬더니 또 4월 달에 중간고사 기간에 전화가 왔어요. 많은 기자분들로부터. 그래서 교수님, 그 뭐 시험 다 AI 공개한 상태에서 보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실제로 그렇게 봤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6문제를 냈는데요. 한 2-3문제는 챗GPT를 쓰라고 이렇게 아예 거기다 명시를 했고요. 한 3문제 정도는 절대 챗GPT를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어요. 왜냐하면 현재 챗GPT는 이미지를 인식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내면 문제를 못 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푸나요? 그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텍스트로 네, 넣으면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별짓을 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문제를 해석을 글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그 주제를 잘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저희 둘 간의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정말 AI를 잘 활용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뭘 모르면 쓰지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한 AI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문을 네. 잘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식에 대한 공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